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잠시 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자정을 기해 13일 동안 이어진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각각 국정 동력 확보와 윤석열 정부 견제를 내세우며 열띤 선거전을 펼친 여야는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생한 경남 밀양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산불 확산 방지에 주력한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진화 작업을 재개해 오전까지 주부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영동 지방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등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오늘부터 임시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받던 코로나19 검사도 오늘부터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2살 미만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룹 BTS가 백악관에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BTS는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많이 늘어서 굉장히 놀랐다며 증오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민심 2022 지방선거 관련 YTN 특별방송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투표가 잠시 뒤 아침 6시부터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6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사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투표 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전에도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월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조수연 기자, 잠시 뒤에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선관위 현장 분위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투표 시작에 맞춰 이곳 선관위 직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는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각각 17명, 또 기초단체장 200여 명과 광역의원 700여 명, 또 국회의원 7명 등 모두 4,132명을 선출합니다. 전체 유권자 4,430만여 명 가운데 913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0.62%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이자 모든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는 역대 네 번째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보다는 0.48%포인트 높습니다. 또 4년 전 당시 본투표까지 합산한 최종 투표율이 60.2%로 집계된 만큼 이번에는 최종 투표율이 이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경우 투표를 위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투표율은 잠시 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발표되고요. 이후 확진자 투표가 반영된 투표율이 한 차례 더 발표되는데 선관위는 오후 8시가 넘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의 경우 이르면 자정 전에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접전지는 내일 새벽에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해봤던 대전 지역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 대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투표소에서는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투표 시작 시각이 다가오면서 투표를 위해 찾아온 시민들의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월평초등학교에는 월평 1동 제1투표소와 제2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는 이곳 투표소들을 포함해 모두 1,700여 곳에서 오늘 선거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율은 세종이 22.4%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20% 내외로 집계돼 전국 평균인 20.6%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는 4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씩만 남아 있습니다. 3곳에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단체장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이시종 지사가 3선 연임을 마치고 물러난 충북에서도 양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검증된 현직 단체장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여당 후보들은 새로운 정부에 발맞춰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 선거에는 김태흠 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한 충남 보령 서천 지역구 보궐선거도 열립니다. 충남 지역 유권자분들은 또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지사에 출마했던 최기복 충청의 미래당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사퇴했기 때문에 최 후보에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중앙선관위 조수연 기자, 대전 양동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난 산불로 밤샘 진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주민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1,100여 명이 대피했는데 잠시 전 헬기를 동원한 진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불이 난 지 20시간이 지금 넘은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산불이 난 뒤 소방당국이 인력을 총동원했지만 강풍 때문에 결국 주부를 진화하지 못한 채 밤을 맞았습니다. 지금 드론으로 찍은 야간 산불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불길이 커다란 나무들을 삼키며 밤새 산 능선을 타며 번졌습니다. 남아있는 화선은 5.3km 정도로 진화율은 43%, 산림 피해 면적은 300헥타르에 육박합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곳엔 과거 7, 8년간 제선충병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혼중했던 더미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타면서 진화 속도가 매우 느린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전 9시 20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야산에서 시작됐는데 강풍을 타고 불이 커지면서 주민 470여 명과 요양병원 환자, 재소자 등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야간 산불 진화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확산 저지에 주력했고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5시쯤부터 다시 헬기 57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는 바람이 없지만 12시쯤부터는 다시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2m에 달하는 돌풍이 예고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울진 산불에 이어 불과 사흘 만에 다시 큰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의 피로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 역시 실화로 추정되는 만큼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고온 건조한 날이 길어지고 있어서 작은 부주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추가 산불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단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건조특보 상황 어떤가요? 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이 한창인 밀양 등 영남 지방 그리고 강원 태백과 정선, 충북 청주와 영동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영동 지방은 오늘 초속 15m 이상의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추가 산불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4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18.4도, 청주가 16.8도, 그리고 부산이 20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8도, 청주,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날이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조심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경남 밀양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로 번진 상황입니다. 산불을 만난다면 또 마을로 산불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정훈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작은 불씨도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수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불길에 둘러싸일 위험이 큽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집니다. 침착하게 연기와 불길의 경로를 파악한 뒤 불길을 등지고 바람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다면 이미 타버린 곳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다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불길이 다가오면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어야 합니다. 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평소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반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반을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이 진행 경로상에 어떤 대피로라든지 또는 그 도로하고 인접한 하산 길들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당국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합니다.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 17개 광역단체장을 포함해 시군구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6일 지방선거 투표가 잠시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진행되는데요. 향후 전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여왔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집니다. 5년 만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독주를 막겠다는 정부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되풀이될 윤석열 정권의 막장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와 지방 권력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국정 안정론에 더해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못한 것을 저희 국민의힘이 해내겠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정당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당초 과반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와 당내 분란 등 악재가 맞물리자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권 3곳과 제주 등 4곳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전망하고 있고 그 외 경합지역 2-3곳 정도에서도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승부나 또는 충남, 대전 이런 세종 이런 쪽들은 거의 비슷하게 아마 소수점 격차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데다 최근 당 지지율까지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은 당초 과반 목표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영남 5곳과 서울, 강원, 충북 등 우세로 보는 8곳에 대전, 세종은 물론 경합지역인 경기지사까지 포함하면 최대 13곳까지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남도 좀 고령층, 전통적 지지층 많은 쪽 위주로 저희가 유리하다 판세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진이나 그리고 아산, 그리고 천안을 잇는 벨트에서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7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대선 후보였던 인천 계양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등 거물들도 참여한 미니 총선급입니다.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양당 모두 기존 지역구를 지키되 최소 1석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국정 동력도 달려있어 여야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명운을 건 마지막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발목 잡기를 심판하기 위해 투표장에 가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 역시 정부와 여당의 불통과 오만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계광장 앞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열렬한 환호 속에 13일 선거운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원 사격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야당이 발목 잡기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대선 불복을 하는 이들에게 내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께서 한 분도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푸른 물결로 뒤덮인 용산역 광장.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꼬집으며 정권 견제를 위한 한 표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를 사실상 해체한 안보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나쁜 버릇을 서울 시민 여러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선 막판까지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은혜 후보의 부동산 허위 신고 문제를 집요하게 퍼거들었고, 여러분,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각종 의혹과 비리는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고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이 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른바 윤심을 앞세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힘있는 후보론으로 공세를 맞받았습니다. 완공을 위해서 돈을 투입하며 그 재원과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이목이 쏠린 인천 계양을에서는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동선이 겹치며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대 후보의 예상외 선전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고, 저희는 다시 12시까지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한 분 한 분 계속 더 만나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판세에 유리한 해석을 곁들이며 신경전을 고조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박빙 상태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막상 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공정하고 상식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확신합니다. 서울 홍대의 총집결한 정의당 지도부는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과 정책 차별화를 내세우며 막판 표심 잡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선거에 직접 등판한 대선 주자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또 얼마나 이기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궐선거 지역구 7곳 가운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곳은 단연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안정적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전체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계산을 세웠고, 안철수 후보도 보수색이 강한 곳이자 알렙이 있는 지역구를 교두보로 선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역량 있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 유능한 큰 일꾼을 우리 계양을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는. 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당선된다면 당권은 물론 5년 뒤 대선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원내 경험이 없던 비주류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 장악력을 키우며 후위를 도모할 수 있고, 안 후보도 합당 뒤 당내 세력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선거가 당 세력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고문께서 국회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검찰 독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 설계자인 바로 대장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압승, 필승, 완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에 유리한 곳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이기더라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체급 차이가 난 상대 후보의 덜미를 잡히는 경우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정치 생명까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날선 신경전도 개의치 않으며 각자 가진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길을 끈 이번 선거의 주요 장면을 이승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 중진들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경선에서 꺾으며 출발선부터 이목을 집중시킨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의 공이 울리자마자 경기도행 심야버스 정류장과 택배 물류센터를 찾아 총성 없는 격전에 돌입했습니다. 말꾼이 아닌 일꾼을 뽑아달라는 인물론으로 밀어붙이자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도지사로 여러분 말 잘하는 말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대장동 저격수로 재등판도 불사하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부정에 지난 대장동 싸움을 시작했던 이 전쟁의 마무리를 네가 한다는 그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꼭 승리로 이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루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탈환과 수성을 두고 맞붙은 송영길, 오세훈 후보는 서로를 향해 대체 성과가 뭐냐고 매섭게 따져묻다가도 화려한 그림들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된 게 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천국 같은 세상 만드셨으면 되지. 아니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실험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선 일제히 자세를 낮추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송영길이네. 이거지네. 10호에 연결시켜주는 거. 알겠습니다. 예상 밖 접전 승부로 고전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막판 쟁점이었던 김포공항 이전 논란을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반박하며 대선 패배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선 주자로 함께 보궐선거에 뛰어든 안철수 후보는 이 위원장의 지역 연고를 꼬집으며 신경전을 달궜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주민 한 분이 도망쳐서 이쪽으로 왔다길래 찾으러 왔습니다. 동분서주, 숨가빴던 열전에 사력을 다 바친 후보들은 이제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성적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소 표차였던 초박빙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강합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터라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작 지역 일꾼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정책 경쟁은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는 윤심 대 이심 대리전이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입도 거칠었는데 시작은 김은혜 후보의 KT 전무 시절 채용 청탁 의혹이었습니다. 검사가 공채 과정 A 추천을 인하여 내에 있습니다. 시댁 쪽에서 책임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정부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마 수사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김은혜 후보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김동연 후보가 받은 고액 후원금 문제를 공론화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의 혹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였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우선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내신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 일이고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는 금년 2월 달에 한 것입니다.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 그리고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송영길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적임자라며 상대를 향한 가시돋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출마 명분을 파고들었고 대선에서 떨어지고 수사받을 위험성이 있는 이재명 후보 살려내기 위해서 국회의원 빠찌다려 주르고 인천 계양까지 비우고 난데없이 서울시장 출마한 송영길 후보. 송 후보는 오 후보가 3선 시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놨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무상급식 거부. 그래서 아이들이 밥 안 준다고 우는 거는 봤어도 어른이 아이 밥 준다고 우는 것은 처음 봤다. 서울 시민들이 박수 칠 만한 거 뭐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없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 무대로 관심지역이 된 인천 계양을에서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무연고 출마, 방탄 출마라는 비판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우리 계양구민들 우습게 알고요.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이 후보는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몸통이라는 논리로 대적했습니다. 정치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공공개발 잘하고 있는 대장동에서 업자 도와주고 돈 받아서 뇌물 받고 공범 노릇한 게 바로 우리 윤영선 후보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이렇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보다 소모적인 비방전이 주를 이루며 이번 선거 역시 상호간 고소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는 애초 지방선거의 취지가 이번에도 실종된 것은 아닌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가면서 새 정치 1번지로 떠오른 곳 바로 서울 용산구죠. 지역 개발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용산의 표심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은솔 앵커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남산과 한강 사이에 있는 용산구는 서울 정중앙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처 산줄기의 형세가 용을 닮아서 용산이란 이름의 유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한강에서 경복궁이 있는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길목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탓에 외국 군대가 단골로 주둔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도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외국 군대를 따라 사람과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태원처럼 이국적 정취가 짙은 곳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용산에는 주한 외국대사관 50여 곳도 몰려 있어서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도 통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KTX 호남선 기점이 되는 용산역이 있고 수도권 전철 4개 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지역입니다. 국내 초고가 아파트들이 용산에 있고 고가 연립주택이 즐비한 부촌도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한글박물관, 리움미술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색을 지닌 용산의 과거 지방선거 결과 어땠을까요?
지난 7번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2차례, 민주당 계열 후보는 5차례 당선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성장현 구청장은 2010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선거를 보면 용산 민심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30%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6%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최근 이렇게 분위기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용산 집무실 이전이 변수로 꼽힙니다. 오랜 기간 속도를 내지 못했던 개발 사업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탄력받을 거란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거나 집회 시위 소음과 출퇴근 교통 혼잡이 심해질 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1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용산 구민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성장현 현 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이번 용산구청장 선거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도전장을 낸 민주당 김철식 후보와 국민의힘 박희영 후보는 모두 용산구 의원 출신입니다. 민주당이 12년 동안 지켜온 구청장 자리를 이번에도 지켜낼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를 탈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목 이 지역이었습니다. 네, 거대 정당들이 선거의 승패를 이야기할 때 소수 정당들은 항상 살아남기를 고민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수 정당들은 틈새를 뚫기 위한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정당은 모두 47개나 됩니다. 이런 정당이 있어? 라는 의문이 드는 것부터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이름까지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다당제를 추구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 다당제는 허울뿐인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의 광역시도의회에서도 800명에 달하는 의원 가운데 무소속을 포함한 소수정당 의원들은 31명에 불과합니다. 17개 시도의회에서 소수정당이 없는 곳도 무려 5곳이나 됩니다. 물론 소수정당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량을 키울 토대가 너무나 척박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뿌리 깊은 지역주의에 더해 중대 선거구제처럼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조차 순탄하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소수 정당이 통과해야 할 문은 바늘귀처럼 좁기만 합니다. 다채로운 빛을 지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소수 정당의 살아남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전국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바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입니다. 석 달 전 대선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는데 그자의 민심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 민심은 5%포인트, 약 31만 표 차이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남 부동산 민심의 여파 속에 작년 4.7 재보선 압승과 정권 교체 흐름이 이어지며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권 견제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국민의힘한테 이거 모든 권력을 사유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여유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특별시, 복지특별시 만들겠다는 이런 저의 포부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당은 기세를 몰아 싹쓸이 패배를 당했던 구청장 선거에서 최소 절반 이상 탈환을 노리고 있고 야당은 10곳 이상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는 서울과 반대로 민주당이 5%포인트 앞섰습니다. 직전까지 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진 겁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대선 연장전 구도 속에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기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꼭 법을 고쳐야 되느냐 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령. 경기도의 승패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 전체 승패를 가릴 거란 전망 속에 막판까지 치열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인천은 역대 대선마다 전국 득표율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해 대선 풍향계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1.8%포인트, 미세한 격차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며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연임을 노리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의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저 박남춘 지난 4년간 오직 인천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1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정복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경기, 인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최대 승부처 수도권의 민심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초박빙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드러날 민심의 향배에 대통령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불거진 이른바 검수완박 전국에서 국민의힘은 무기력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맞설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라는 지령이라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 등을 놓고 당정과 민주당 사이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마지노선을 코앞에 두고서야 간신히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정부 조직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선 법률 보완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이 열세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국정 안정론을 외치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2년 뒤 총선 때까지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앞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선 한쪽으로 힘이 쏠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물가, 환율, 금리 이 삼각파도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덮치고 우리 국민의 민생을 덮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 하나 내놓은 것 있습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지지해달라는 여당의 목소리와 독주를 막기 위해 균형을 맞춰달라는 야당의 호소 중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 유권자의 선택을 대통령실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최종 투표율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할지 관심입니다. 네, 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에 몰두하고 있는데 전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입니다. 4년 전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4%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투표율도 60.2%로 1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근 진행된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4년 전보다 높은 20.62%. 자연스레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도 60%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모두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가 대선 연장전의 성격을 띠는 만큼 컨벤션 효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저희 당의 지난 한 1년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 사전투표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덜어내고 투표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지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들께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전투표가 선거 문화로 자리 잡으며 본투표에 분산투표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본투표 당일 지지층을 투표소로 불러내기 위한 총력전이 이어졌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인들을 설득해서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이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정면 승부에 나선 여야. 오늘 본투표에 나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국의 흐름도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과반을 얻느냐에 따라 특목고와 자사고의 운명은 물론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터져나온 보육대란 사태. 정부가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려다 시도교육감들이 반기를 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처럼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합니다. 한 해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50만 명이 넘는 교사와 교육청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장 임용 방식, 그리고 학원 심야 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교육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당 추천이 없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이거나 그러면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제 아이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바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는 메인 선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약간 그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별로 관심 없어요. 뽑아봐야 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 선거판이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단일화나 이념 갈등, 흑색 선전으로 얼룩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3년 뒤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운명도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유지에 방점을 두지만 교육감이 학교 평가 기준 설정과 재지정 권한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17곳 중 보수 진보 어느 쪽이 더 많은 교육감을 배출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반인 9곳 이상을 차지하는 쪽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당연직인 국가교육위 초대위원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와 각을 세울 수도 있고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리더십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초중등 교육의 중심은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져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을 허용하느냐 마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선 대리투표 가능성 때문에 투표 보조를 마음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거 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허용 여부도 투표소 현장에서 판단하라고 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들을 데리고 사전투표장에 도착한 박금련 씨. 이전 선거 때처럼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아들의 투표를 도우려 했지만 선거관리인에게 곧바로 저지당했습니다. 아들이 후보도 제대로 못 알아볼 정도로 보이는데 어떻게 투표를 돕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투표를 하러 왔는데 선관위에서 입구에서 막아서고 지능이 안 되면은 투표를 할 수 없다라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요? 사망이나 다름없죠. 이곳 투표소에서 모자가 함께 투표하지 못한 건 최근 선관위에서 하달한 지침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와 관련된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신체가 불편한 발달장애인인 경우 투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 말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투표하는 대리투표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중증 지적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이전 선거에선 투표할 수 있었고 이번엔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지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차별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달 장애인의 인지 능력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현장 관리인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같은 발달 장애인이더라도 투표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거나 교육이라도 받으신 분들인지 알 수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걸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발달 장애인의 투표 보조 관련 지침이 자주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된 측면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6년 장애인 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지적 자폐성 장애인도 투표 보조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법령 해석을 거쳐 해당 내용을 지우면서 발달 장애인은 투표 보조 대상에서 다시 빠졌고 이후 장애인 단체와 법적 분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지침이 오락가락하는 원인으론 선거법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신체 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내용만 있고 정신 장애인과 관련된 건 없어 선관위도 무작정 투표 보조를 허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명시화를 하려면 법이 개정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희도 마음 편하게 보조 다 해드릴 수 있거든요.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을 위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투표소 현장에서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해봅시다. 이 제가 4구 파터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라운드 2 파이트.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겠습니다.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ll be back.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말꾼이냐 일꾼이냐. 3단계 더 도약시켜드릴 수 있는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정권 교체했는데 178석 갖고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라운드 2 파이트. 네, 선거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아시아를 뺀 모든 대륙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발생에 대비해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환자 격리 등이 가능한 2급 감염병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아시아를 뺀 전 대륙에서 확산하면서 국내 발생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이 있고 밀접 접촉을 해야 전파되는 만큼 팬데믹 우려는 거의 없지만 잠복기가 최장 3주에 달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치명률은 처음 알려진 것보다 낮은 1% 미만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코로나19가 0.1%대인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순 없습니다. 서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명률이 1% 정도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의료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거보다 더 급격한 감소 경향을 보일 것으로.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85%에 달하는 사람 두창 백신을 맞았다면 감염 위험이 거의 없는데 국내에서는 1978년까지 의무 접종이 진행된 만큼 이후 출생자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아직 국내 감염자는 없지만 정부가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관련 고시 개정까지는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예정인데 우선 관심 경보를 발령해 입국자 검역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유입 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또 필요한 이제 확진자들을 격리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2급으로 지정을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고. 법정 감염병 지정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정부 감시는 의무화됩니다. 국내 감염병 등급은 심각도나 전파력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뉘는데 집단 발생 우려가 컸던 코로나19는 즉시 신고 의무가 부여된 1급으로 관리되다 유행 감소세에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관리 강화 외에도 밀접 접촉 등 노출 뒤 예방 목적 접종이 필요한 만큼 부작용 우려가 적은 개량 백신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2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1,400여 명이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8천여 명 감소한 것으로 화요일 저녁 9시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1일 이후 17주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에 저점을 찍은 뒤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1만 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운데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횟수가 오는 6일부터 하루 2번에서 1번으로 감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 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군 대상 기준은 60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로 현행처럼 유지하되 건강 모니터링 횟수는 다음 주인 6일부터 하루 2회에서 1회로 감축하고 대신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집중관리군도 대면진료 위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일반관리군은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관리하고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 상담도 처방 1일 2회에서 1회로 수가 인정 횟수를 조정합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절차가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입국 뒤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으면 되고
입국 6일에서 7일 차에 검사하던 신속항원 검사는 권고로 변경됩니다. 또 만 12세에서 17세의 경우 2차 백신 접종 뒤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합니다. 현재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격리 면제는 오늘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 12세 미만의 경우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합의 변이가 지난주 국내에서 34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변이가 28건 새로 확인됐고 남아공에서 퍼지는 합의 변이도 추가로 검출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합의 변이 감염자 중 23명은 해외 유입 사례이고 5명은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해외 유입 국가는 대부분 미국이고 터키와 멕시코, 캐나다, 크로아티아에서 입국한 사례도 한 건씩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집계된 국내 오미크론 합의 변이 감염자는 모두 74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가뭄에 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며 안 그래도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며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월드 팩트북 최신판에서 현재 북한의 부족한 식량이 86만 톤, 두세 달치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분을 수입이나 원조로 메꾸지 못하면 북한 가정들이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이른바 모내기 전투가 한창입니다. 전통적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인구까지 대거 동원되곤 했지만 올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필 영농철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상 방역 체계가 가동된 겁니다. 올해 정말 엄중한 방역위 상황이 조성되고 또 오랫동안 가물이 계속되는 등 당면한 영농사업에 지장을 주는 인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역별 봉쇄로 노동력이 이동할 수 없다 보니 모내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과적으로 올해 작황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예상입니다. 영농철에 대규모 노동력이 투입돼서 그런 농업 생산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사이클이 지금 삐우덕거리기 때문에 수급이 분명히 이제 연차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민생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의 핵실험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대부분의 준비는 끝났고 최대 효과를 얻어낼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달 전 열병식 기록 영화를 최근 연이어 방송하는 건 역시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위기를 좀 최고조로 정점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몸값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전략 핵능력에 이어서 전술 핵능력까지 더 강화하고 탑재하는 게 생각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특히 이미 짜놓은 국방력 발전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방역 위기로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도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 확장 억제 강화 등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회견에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3국 간 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중 연쇄 협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사흘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별도의 회담 없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 것입니다.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있던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공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3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시작으로 이달 중 고위급 협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인식 등에 기초해서 고위급 협력 기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관련 일정 등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일 고위급 협의가 열리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3국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첫 구체화 단계로서 확장 억지에 대한 협의 채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일의 밀착 행보에 중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를 경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반발과 함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여전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의 일본 방문 조율 상황과 관련해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일 간의 소통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적시에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찾아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75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씨가 영화 개봉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브로커 기자회견에 많은 국내외 언론이 참석했는데요. 송강호 씨는 자신의 연기력의 비결이 뭔지 털어놨습니다.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박찬욱 감독의 수상 소감에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에 대한 진실을 털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고 모든 배우들은 다 부족해요.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어떻게 또 그 부족함을 부족하게 안 느끼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노력할 뿐이고요. 지금 이 순간도 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 흐르듯이 그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단 한순간도 쉬면 안 된다. 그 역동성이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지 않았나. 문화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한순간도 나태해지고 쉬면 안 된다. 感動して泣いたっていうふうに報じられたと聞いてですね、ちょっとその誤解をそのままにしておいた方がいいの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本当はですね、もちろんパク・チャヌクさんの受賞のコメントは本当に感動的だったんですけど、僕があそこでこうしていたのはですね、すごく会場が熱気で熱くて、ちょっとあれで吹くとマイナス3度になる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れでちょっとほてりを抑えてただけなんですよね。それがたまたまコメントの時にこうなったんで泣いてるように見えたっていう。 제가 강호 선배님 만났을 때만 해도 강호 선배님이 저보다 어렸을 때였어요. 지금의 저보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만만치 않아라는 그런 혼자서 재미난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둘 다 너무 어렵고요. 뭐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경력이 조금씩 더 쌓인다고 해서 쉬워지는 일이 하나도 없이 둘 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되 사랑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매 순간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 그룹 BTS가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BTS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크게 늘어 굉장히 놀랐다며 증오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단정히 맨 BTS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면담에 앞서 기자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We're BTS, and it is a great honor to be invited to the White House today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of anti-Asian hate crimes, Asian inclusion, and diversity. BTS는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랐으며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존재인 만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층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BTS는 그동안 증오 범죄를 포함해 인종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 등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최근에도 버팔로의 흑인 상대 총격 사건과 댈러스의 한인 상가 총격 등 확산하는 증오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BTS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겁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에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신예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BTS가 파급력이 더 큰 만큼 증오 범죄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단 총기 참사 이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총기 규제와 관련해 입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회와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백악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총기 문제와 관련한 회동을 할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상인동 영남중고등학교 앞 내거리 지하철 1호선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폭발음과 함께 50여 미터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국민들은 차량 운행을 자제했고 1달러가 아쉽다는 인식 아래 자발적으로 범국민적 달러 모으기,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전개했다. 김 대통령의 방미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였습니다. 축구 열기 못지않은 투표 열기를 세계인에게 보여줍시다. 빠짐없는 투표와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 모두 국민된 도리를 다하는 값진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고민 해보면 이 권한의 배분은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앞으로 초래하지 않겠는가. 과연 대통령의 그 발언의 끝이 어디가 될 것이냐. 1200톤급 천안함은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선체 아래쪽에 구멍이 뚫리면서 빠른 속도로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선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발생한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버리고 어리석게 대책하고 오늘 아침 8시 55분쯤 여객선이 기울고 있다, 침몰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세계 평화라는 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We go together.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네, 6일 지방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전과 광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에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 월평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에도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첨단 이동 제10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양동훈 기자,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월평초등학교에는 대전 월평 1동 제1투표소와 제2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아니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는 모두 1,7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선거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율은 세종이 22.4%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20% 내외로 집계돼 전국 평균인 20.6%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는 4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씩만 남아 있습니다. 3곳에서 현직 더불어민주당 단체장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이시종 지사가 3선 연임을 마치고 물러난 충북에서도 양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검증된 현직 단체장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여당 후보들은 새로운 정부에 발맞춰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 선거에는 김태흠 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충남 보령 서천 지역구 보궐선거도 열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모두 7장이나 배부받기 때문에 1차에서 3장, 2차에서 4장을 투표하게 됩니다. 보궐선거가 열리거나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투표용지 개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 유권자분들은 또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지사에 출마했던 최기복 충청의 미래당 후보가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사퇴했기 때문에 최 후보에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광주와 전라남북도 투표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지금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투표소도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 시간이다 보니 유권자들의 이 발길이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을 비롯해서 광주에 총 367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광주 지역 대부분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마련됐습니다. 간혹 투표하러 왔다가 당황하는 유권자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투표용지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7장인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은 8장이 되기도 하고요. 세종시는 넉 장, 제주는 5장입니다. 투표 관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 2차례에 걸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용지가 7장이면 먼저 석 장을 받아서 기표와 투표를 하고 또 나머지 넉 장을 2차로 받아 기표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호남 지역 유권자는 광주 140만 명을 비롯해서 총 430만 명이 넘습니다. 투표소도 이 전남 860곳을 비롯해서 총 1,800여 곳에 달합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열렸는데요.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0%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광주는 17.28%로 대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에서 양동훈 기자 그리고 광주에서 나현호 기자였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또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선거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심연구소에서 전해드립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는 말 정말 그런지부터 보겠습니다. 역대 7차례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지도에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이 지금의 여당인 보수계열 정당이고요. 파란색이 진보계열 정당입니다. 충청권의 자유선진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투표율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건 1회 선거였죠.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30여 년 만에 부활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후 투표율은 뚝뚝 떨어지다가 4회부터 다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선거 결과를 투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재정렬해보겠습니다. 3당 구도 속에 치러져 보수 진보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가르기 어려운 1회 선거를 제외하고 보면 투표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4년 전 7회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모두 14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네요. 다음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6회 선거 역시 진보 진영이 더 많은 곳에서 승리했죠. 투표율이 낮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3회 선거, 한나라당의 압승이었죠. 4회 선거 역시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것만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는 공식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깨졌습니다. 이 서울시장 재보선 투표율이 58.2%로 높았고 사전 투표율도 높아서 민주당이 고무적이었지만 결과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승리였죠. 투표율만 갖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공식은 왜 깨졌을까요? 계속해서 김경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투표율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유불리가 갈린다는 속설, 왜 생겼을까요? 최근 치러진 선거들의 투표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높은 순서대로 좀 정렬을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가장 높고 다음이 총선, 그리고 그 다음이 지방선거 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더 쏠리는 탓이기도 하지만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다른 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19대 대선과 7회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0대와 70대는 어떤 선거냐에 관계없이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선거에 따라서 투표율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60대, 70대보다는 20, 30대 투표 참여 여부가 전체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즉 투표율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높다면 20대와 30대의 투표 참여가 활발했다는 뜻이니까 진보 정당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속설도 생겨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2030 세대가 진보적 성향을 띈다는 겁니다. 과거 1987년 민주화 항쟁에 불을 지폈던 세대가 바로 당시 2030이었죠. 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됐습니다. 반면 1990년 전후에 태어난 지금의 2030 세대는 다원화된 정치 성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성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이렇게 지지 성향이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게 된 건데요.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져도 그 표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투표율의 높낮이로만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만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여전하죠.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우리는 푸른다 환희의 빛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 12일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들이 지금 정당 추천제를 안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를 안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당운을 걸고 이 문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됐습니다. 16명을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만 여장의 현수막과 80만 매의 벽보가 일제히 거리에 나붙고 전국은 선거의 물결로 휩싸일 전망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전국 14,4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결과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토요일에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네. 오전 7시 현재 지금 투표율이 집계가 됐는데 전국 투표율 1.7%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사전 투표율 20.62%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투표율이 높지 않았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상을 하면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역대 최고 투표율 그래서 얼마나 나왔나 했다 봤더니 그렇게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별로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지난 2018년과 네. 비교해서 0.48%? 네. 그 정도 포인트 그 정도니까 뭐 크게 높아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지방선거 투표율이 보통 대선보다 한참 낮고 한 15% 이상 포인트당 낮고 예. 총선보다도 훨씬 낮다는 걸 감안하면 꽤 높은 사전 투표율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대선 후에 치러지는 것이고 이른바 대선 연장전이라고 할 정도로 꽤 관심들이 높아서 그래도 60%대는 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선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이제는 네. 누구도 그렇게 당담할 수 없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서로 자기들이 자기 지지층 결집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약간 좀 섭섭한 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말 거의 이길 뻔한 선거 아니었습니까? 대선이 0.7%포인트 차로. 그러니까 그런 걸 살려서 조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을 많이 끌어냈으면 싶었는데 그게 이제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넘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특히 인천 계양을 보니까 24%로 평균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네. 그러나 한 30%대 정도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높지 않아서 사실은 민주당이 조금 속내는 좀 섭섭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투표율에 따른 사전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조금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느 당에 좀 유리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그냥 국민의힘 여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민주당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오늘 이제 본투표에서 얼마나 사전투표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전남 지역이 제일 높았고 예. 경북 TK 지역이 조금 낮았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과연 뭐 보수층이 조금 사전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다든가 뭐 진보층이 조금 적극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승부가 너무 뻔한 상황이어서 지선이란 것도 선거니까 좀 팽팽한 그런 뭐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뻔한 지역이라서 그렇게 사전투표율도 낮고 네네. 결국 본투표율도 낮은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래서 사실 뭐 투표율만 가지고선 전체 투표율만 가지고서는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선처럼 전국적인 그런 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선이란 것은 판세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별 사정이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13일 동안 이어진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 자정에 종료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를 중심으로 총력 유세를 펼쳤는데요. 여야 대표 메시지 듣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면서 선거 막바지에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대선 불복을 하는 이들에게 내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께서 한 분도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주하는 신임 대통령을 견제하고 탈선하지 못하도록 잘 끌고 갈 책임 있는 야당이 필요하고, 그 책임 있는 야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나쁜 버릇을 서울 시민 여러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당은 정부 성공을, 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견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 같죠.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뭐 대선이나 총선이면 굉장히 큰 이슈가 휩쓰르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일반적이고 또 그게, 그러나 이건 지방선거인데 사실 저렇게 이른바 중앙에서 모든 한 가지 이슈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뭐 정권에 힘 실어달라, 뭐 정권을 견제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이슈가 사실 지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역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별 일꾼을 뽑는 것이고 지역별 사정도 너무 다를 텐데, 사실 아까 이제 그 YTN에서 전체 그 예전에 역대 지방선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보니까 완전히 휩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어느 한 당이. 네. 사실 그런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어떤 경우든 뭐 정권 초기든 중반이든 말기든 간에 지방선거는 사실 그런 지역별로 지역별 이슈가 지배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서 유권자들이 지역별로 일꾼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런 사실은 이런 호소, 이건 지방선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게 휩쓰는 게 현실이니까 아무래도 구도가 제일 중요하죠. 네.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대통령 취임, 새 대통령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뭐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뭐 늘 대통령이 뉴스 중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전국을 좀 방문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서 가고 있고, 선거 개입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선거에 유리한 행보라기보다는 어떤 그 대통령 프리미엄, 여당 프리미엄이니까 전적으로 봐서는 뭐 여당에 좀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쪽이 뭐 조금은 현재는 유리한 구도 아니겠는가? 구도로만 봐서는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 선거에서 그 후보로 나선 인물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지난 대선의 이제 연장전의 성격이 분명히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그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 연장전이라고 할 정도로 네. 뭐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그거 자체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고요. 예. 또 막판에 뭐 인천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네. 하는 그 대형 이슈가 지금 뭐 계양을뿐만이 아니고 뭐 그런 경기도, 서울, 제주도까지. 예, 제주도까지 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이슈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될까 하는 게 제일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네.
네, 우리가 지난 13일간 선거운동 지도부 동선을 보면 확실히 수도권 쪽이나 충청 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여야 정통적인 강세 지역인 영남과 호남은 상대적으로 발길이 좀 뜸한 모습인데요. 중원 싸움에서 전체 판세가 좀 결정될 걸로 보십니까? 네, 모든 선거는 다 중원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선거. 지난 대선도 그랬고요, 사실은. 총선도 그렇고 모든 선거가 중원 싸움인데 이번은 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호남 지역은 그쪽 분들 죄송하지만 사실상 승패가 결정된 적이 많고 무투표 당선 지역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 것인가 관심이지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제1급 중원에서 관심 갖는 게 결국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그리고 충남, 세종 이런 지역이 또 대전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양당 모두가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가 지금 승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중원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핵심 지역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네. 설사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지역에서 패배하더라도 경기도지사 이긴다면 그렇게 큰 패배는 아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서울, 경기도까지 석권을 한다면 굉장히 큰 대승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핵심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의 이제 승리 목표치가 조금 다소 다른 것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9곳 혹은 10곳 정도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 언급해 주셨다시피 여당 프리미엄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구도, 바람, 인물 그렇게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전국적인 언론에서 조망하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장 이런 사람까지 조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인물이 부각되는 어려운 것 같고 구도는 아무래도 지금 대선 직후에 또 새로운 정부, 정권 교체가 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현재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람 같은 거는 지난번에 왜 지난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 하루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온통 다 거기에 관심이 쏠렸고 그게 전국을 민주당이 석권한 그런 바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무슨 큰 바람이 불 것 같지는 않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가긴 했지만 그게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엄청난 태풍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구도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방송 3사에서 한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 9곳은 전제 여당이 유리한 상황, 그리고 4곳은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제 경합 지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승부는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걸 인정하는 것 같고 결국 승부는 나머지 4곳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충남, 그다음에 세종 이 정도에서 나는 것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 야당과는 좀 반대로 야당은 애초 선거운동 초에는 8곳 정도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싹쓸이를 막아달라며 읍소 전략으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최근 불거진 성비비 의혹이나 아내 내홍 같은 것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당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잘한 선거운동이라든지 이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일단 선거 직전에 이 선거가 본격화하게 되기 직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률 통과를 좀 무리하게 한 그 후폭풍이 작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성비위가 불거졌고 당 지도부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선거는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내가 지는 것인데 내가 못해도 상대가 더 못하면 내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적 게임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선거 대책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읍소 전략을 통해서 결국 한 표라도 더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선거 전에 그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던 김포공항 이전 이슈였습니다. 다른 지역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김포 쪽하고 네. 김포나 서울 강서, 그다음에 또 이제 인천 계양을 정도, 이 정도의 국지적인 사실 이슈인데 이게 전국적 이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주자라면 모르겠는데 예.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 내기 어려운 그런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계양을 지역에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개인 후보가 지금 아니잖아요. 총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적인 어떤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주도에 벌써 당장 제주도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여러 후보들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그걸 감추지 않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부정적 영향 또 자책골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초반에 불거진 게 아니고 막판에 불거져서 뭐 그것이 뭐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권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성적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인천 계양을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뭐 승리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과 윤영선 두 후보의 녹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만난 유권자들의 밑바닥 민심이나 분위기는 지난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 공정하고 상식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리를 확신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있는 목소리를 다 썼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마지막 1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계양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또 나아가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등 민주당 행보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직 뭐 선거 이제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네네네.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가면 송영길 후보가 워낙 그동안 뭐 5선을 하면서 다져놨던 그런 지역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겼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승을 예상했죠. 그래서 후보 거기다 출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면서 거기는 좀 뭐 여유 있게 놔두고 여유 있으니까 놔두고 다른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의외의 이것던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죠. 물론 여론조사가 마지막 투표 결과까지 나오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완전히 예상과 달리 나오는 것처럼 결과도 투표 결과도 또 예상과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요. 정치도 생물이지만 선거는 더더욱 생물이죠. 매일이 달라지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것이고 그건 어쨌든 현재까지 봐서는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효과가 민주당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민주당에서 인정하는 바고 우선 출마 자체가 명분이 없다 생각을 했던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다 지금 나오는 게. 뭐 그런데 어쨌든 출마를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를 하지 않고 총괄 선대위원장만 맡아서 전국을 다녔다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그 어떤 긍정적 효과, 특히 민주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의외로 고전하면서 지금 계양을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본인 선거도 지금 위태롭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이거는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도 있죠. 경기 분당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는 좀 다르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다음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통합이 되었으니까 다음 대표 선거 이제 뭐 내년에 있을 예정이지만 하지만 거기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지금 이제 그러면 벌써 뭐 3선 중진이 되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아까 이재명 후보와 달리 뭐 다른 지역도 많이 가더라고요.
인천 계양을까지 와서 지원 유세를 할 정도 되는데 저는 그 점도 상당히 안철수 후보로서는 조금 너무 방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와 결과는 많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 2010년 그 오세훈 후보와 한명수 후보가 대결했던 서울시장 선거 봤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뭐 10%포인트 이상 여론조사에서 벌리면서 낙승이 예상됐는데 마지막까지 거의 뭐 낙선된다 할 정도로 얘기해서 있었고 0.6%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과연 저렇게 더 지역을 비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하는 게 바람직한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저는 하여튼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당선이 된다면 날개를 다른 것이고 국민의힘에 가서 안착해서 다음 대선을 들 때 당원들에게 대해서 많은 접촉을 면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인 밀양 등 영남과 강원, 충북 곳곳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영동 지방은 오늘 초속 15m 이상의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추가 산불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여름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4도로 선선한데요. 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민심 2022 YTN 특별방송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